네,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212페이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앞 강의에서 거기 210페이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이 있는데 요거 말씀을 안 드렸죠.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세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줄 때 세금을 띄워줘야 되는데 그 띄워주는 세금이 얼마냐, 세율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거를 외워야 돼요. 그 2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부터 다시 배울 거니까 배우면서 외우시면 되겠고, 그 앞에 썼던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간 게 지금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암기도 안 되고 하니까 212페이지 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여기서부터 하면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212페이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본 소득에 대해서 그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배사, 근년기 그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걸 합산한다라고 썼잖아요. 근데 합산을 할 때 일단 각 소득별로 뭐를 구해야 되냐면요, 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이자 소득이 있어요. 이자 소득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자, 배당 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회계에서 있잖아요. 자, 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뭐라고 해요? 이익이다라고 하죠. 자, 여기 회계예요. 여기다 좀 적을게요. 자, 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익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돼요. 자, 세법. 자, 소득세법에서는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필요경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소득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세금을 때릴 때 총수익 금액에 대해서 때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경비를 뺀 소득 금액에 대해서 때려야 될까요? 당연히 이 소득 금액, 경비를 고려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구해야 돼요. 이자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이자 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다음 배당 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배당 소득 금액을 구하고, 사업 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사업 소득 금액을 구하고, 근로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근데 근로소득은 필요 경비가 그 구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 경비라고 하는 개념 대신에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걸 빼줘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걸 빼면 근로소득 금액. 자, 그다음 연금도 마찬가지. 총수익 금액에서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필요 경비에 대응되는 개념이 연금소득 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뺀 금액을 연금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기타 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기타 소득 금액이다. 그런 말을 써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니까 경비를 뺀 금액으로 해서 소득 금액을 구해요. 자, 근데 구하는데 이 이자하고 배당만큼은 경비가 없어요. 제가 아까 안 적어놓은 이유가 이자하고 배당은 경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자는 은행에 돈 넣으면 그냥 나오죠. 그 경비가 있나요? 그냥 돈을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 무슨 경비가 있겠어요? 배당, 주식 투자하는데 따로 경비가 들어가나요? 없죠. 그래서 배당소득도 경비가 없어요. 특별한 경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소득을 얻기 위한 뭐 추가적인 경비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별도로 필요 경비를 인정을 안 해줘요. 없다라는 거. 그럼 번 돈이 소득 금액이 되고 번 돈이 바로 배당 소득 금액이 된다. 이런 말도 가끔 이런 문제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는 종합과세한다라고 썼죠. 이배사, 근년기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하는데 합산을 할 때는 총수익 금액을 합산해야 되는 거예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을 합산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 금액을 합산해야 되겠죠. 그게 더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한다 이 말은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하는 건데 합산할 때는 소득 금액을 합산하고 이 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리가 종합 소득 금액이다. 예, 그런 말을 써요. 6가지 소득을 합산하는데 그 합산한 거를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계산 구조가 213페이지 가 보시면은 그 종합 소득 금액을 구하면 거기에서 소득 공제를 빼요. 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율을 곱하죠. 네, 세율 그 6%에서 38% 사이라고 되는데 그건 오타고 6%에서 42% 사이예요. 세율이 바뀌어가지고 6%에서 42%까지이고 거기에서 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라는 게 있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와요. 213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금 구하는 식이죠. 세금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있느냐?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세금 구하는 식은 그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일단 넘어가시고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요. 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득별로 이 소득 금액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자가 뭐냐, 배당이 뭐냐, 사업이 뭐냐, 근로가 뭐냐, 연금이 뭐냐, 기타가 뭐냐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소득 금액 구하는 과정, 종합 소득 금액 구하는 과정 요까지만 배우면 돼요. 자, 요걸 배울 건데 배우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을 구해서 이 소득 금액을 다 더한 거를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자, 근데 더하는 과정에서 이 총수익 금액에 뭐는 빼야 되냐면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제외예요.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인 거고. 자, 분리과세가 중요하다라고 썼죠. 자,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되기 때문에 5월 달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과세는 뭐 일용직이나 복권인데 복권에 당첨되면은 20% 세금 부과하고 그걸로 땡이에요. 그걸로 땡이고 5월 달에 다른 소득들하고 합산과세할 필요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는 과정에 비과세랑 분리과세는 제외다. 분리과세 제외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너무나 중요한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할 때 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소득 금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는 제외한다라고요? 분리과세는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설명을 할 테니까 꼭 알아두세요. 예, 이 종합소득 금액 구하는 과정에서 뭐는 제외라고요? 분리과세는 제외한다라는 거. 자, 됐고 그럼 각각 소득별로 살펴볼 건데 214페이지 이자하고 배당부터 볼게요. 예, 214페이지에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자가 뭐냐, 배당이 뭐냐, 사업 소득은 뭐냐, 각각의 소득이 어디로 구분되느냐 그걸 일단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그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얼마 떼고 줘야 되느냐 네,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214페이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 있는데 1번에 이자 소득 있죠. 그 이자 소득 금액의 계산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2번에 이자 소득의 범위가 있는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인데 자, 먼저 예금적금의 이자는 이자 소득이 맞겠죠. 그 A의 끝에 보시면 이자와 할인액이 있는데 할인액도 이자 소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채 배우셨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재무회계에서 사채 배우시면은 차변의 현금 9,600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그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할차로 쓰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급. 이거 분계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회계급에서도 간단하게 배웠을 건데 일단 설명하고 나중에 재무회계할 때 그때 또 배우면 알 거예요. 자, 사할차라고 하는 거는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싸게 발행했을 때 생기는 계정 과목 할인액이 400원이죠. 이거는 그 회계 기간에 걸쳐 가지고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으로 분기하잖아요.
이자예요. 4회차는. 왜냐면은 현재 사채를 9,600원에 발행했는데 나중에 10,000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4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 성격이겠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있고, 그 이자와 할인액 그 말만 알아두세요. 자, 3번에 단기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험을 불입하죠. 보험을 불입하면은 불입액이 한 금액보다 한 금액이 더 적은 거. 근데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60만 원 넣었다. 그거 못 돌려받죠. 그게 보장성 보험인 거고,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험료를 60만 원 불입했어요. 불입액이 60이에요. 불입을 60 했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거는 90을 돌려받아요. 자, 환급이 90이에요. 내가 불입한 금액보다 돈을 더 돌려받는 거, 이게 저축성 보험이에요. 그럼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이 보험 차익 30원의 성격은 뭘로 봐야 되느냐? 얘는 이자겠죠. 성격이 이자예요. 60원을 넣어서 90원을 받으면 성격이 이자겠죠. 자, 근데 이 보험이 있잖아요. 저축성 보험이 보험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잖아요. 10년 이상짜리가 되면은 10년 이상짜리가 되면 이 발생된 보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비과세로, 과세 제외로 해줘요. 자, 그래서 214페이지 하단의 표에 저축성 보험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표 옆에 보면 보장성 보험 있죠. 보장성 보험은 그 사업과 관련되면 사업소득, 사업과 무관하면 과세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럼 그 보험금 받았는데 그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치료비로 준 돈인데 거기에 세금을 때리면 제가 치료하는데 아무래도 좀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사업과 무관하게 보장성 보험료를 받은 거는 과세 제외이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소득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그 개인 사업자에 제가 건물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에 보험을 제가 화재 보험을 들어놨어요. 건물이 불이 탔어요. 불이 타가지고 보험료를 받았어요. 근데 화재 보험료 불입한 금액은 100원인데 보험료 수익이 10,000원이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요. 사업과 관련된 건물에 대한 보험금 수입이잖아요. 요거는 과세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자소득의 범위에 4번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자, 직장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직원 공제, 뭐 군인 공제,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원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교직원 공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교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을 위해서 교직원들이 설립한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돈을 불입을 해요. 그러면은 교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그 단체를 운영하고 이 불입한 금액을 가지고 뭐 어딘가에 투자를 해요.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은행에 예금도 넣고,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돈을 총 500원을 불입했다. 나중에 환급금이 800원이 나왔다. 그럼 초과 반환금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300원이 발생했죠. 얘의 소득의 성격은 뭐가 되느냐? 얘는 소득의 성격이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교직원 공제에 투자한 돈을 가지고 교직원 공제에서 돈을 굴릴 거예요. 뭐 채권 투자하면 이자,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했으면 배당. 그럼 각각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할 건데, 그 투자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소득을 구분하면은 되게 어렵겠죠. 그렇게 구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교직원 공제에 불입한 돈 500원인데 나중에 800원을 받았다, 퇴사할 때. 그럼 그 초과 반환금 이 부분은 그냥 500원 넣었다가 800원 받으면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받은 걸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소득의 성격을 이자로 보고 있어요. 자, 5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인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대부업을 영업을 하는 자가 받는 이자 소득은 사업소득인 거고, 업을 하지 않는 자,
삼성전자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삼성전자가 대부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6번에 유사이자 소득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자하고 배당은 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6번과 같은 조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 소득은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5페이지 배당 소득 보면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역시나 얘도 아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지 않는다라고 썼죠. 필요경비가 없다라고 썼죠. 배당 소득도. 그다음 그 기속법인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됐어요. 몰라도 돼요. 자, 그다음 2번에 배당 소득의 범위가 있는데 그 1번에 일반 배당. 그 배당 소득은 근데 회계 배우실 때 잉여금 있잖아요. 잉여금 처분하는 거. 잉여금을 처분할 때 배당으로 처분한다라고 썼잖아요. 그 회사에 쌓여 있는 잉여금을 가져가는 게 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1번의 일반 배당에 A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회계에서 분기하실 때 대변에 쌓여 있는 2월 이익 잉여금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하면은 배당으로 빼가면 잉여금 빼면서 대변에 현금이라고 썼잖아요. 현금 배당은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럼 받은 자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이겠죠. 자, 2번에 의제 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3번에 인정 배당 이것도 몰라도 돼요. 자, 4번에 출자 공동 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때 있잖아요. 동업을 하잖아요. 동업을 할 수도 있어요. A하고 B하고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하는데 B는 실제로 사업은 하지 않고 돈만 대겠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공동사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B는 사업을 할 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돈만 투자하겠다. 예, 그런 공동사업자를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출자라고 하는 게 투자한 자를 이야기하죠. 출자 공동사업자예요.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익이 1,000원이 발생했어요. 이익이 1,000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지분율이 80% 20%라고 할게요. 그럼 A가 가져가는 돈 800원, B가 가져가는 돈 200원이 있겠죠. A는 당연히 사업자죠. 사업을 하고 번 소득이니까 사업소득이 800원이 되는 거고, 자, B는 이걸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투자금에 대한 분배금으로 봐야 되느냐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B는 실제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업을 한 건 아니고 돈만 된 거기 때문에 이 200원을 받아갈 때 이 소득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배당 소득이다라는 거. 자, 5번에 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있는데 이건 펀드. 여러분들이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자가 뭐냐, 배당이 뭐냐, 그 소득의 구분을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이번에 금융소득 과세 방법, 그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것도 중요해요. 자,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고, 금융소득을 받는 자가 있어요. 자,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금을 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금을 떼어주는데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은 14%를 떼어줘요. 외우세요. 1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14% 떼고 받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에 이건 25%를 떼어줘요. 이것도 외우세요. 중요하니까. 대부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자는 25%를 떼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세금을 떼어주는 소득에 대해서는 뗀 자가 떼고 지급한 자가 세무서에다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어요라고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는 목적은 누구한테 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세무서에다가 알려주는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를 못 밝히는 이자 배당. 그거는 세금을 42%를 떼고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을 받은 자가 뭐 명동의 사채시장의 백곰 뭐 그렇게 가명을 쓴다. 그럼 자기를 밝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밝힐 수가 없는데 일단은 밝힐 수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몇 프로 떼고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42%를 떼고 줘야 된다. 밝히기 싫으면은
너를 밝히기 싫으면 너는 세금을 최고 세율로 내고 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실제 법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 다들 신고 안 하죠 보통. 서로 숨기죠. 걸리면은 42% 때려 먹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은 25%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배당을 받은 거니까 14%가 아니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이니까 14%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소득의 성격은 배당이 맞는데 원천징수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랑 똑같이 적용을 해서 25% 세금을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세요. 이 네 가지는. 자, 그다음에 소득의 수령자. 이것도 중요해요. 자, 금융소득을 받은 자가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된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무조건 분리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되면 5월 달에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씩은 받으실 거예요. 그 받은 이자 때문에 5월 달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 신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는 예금이 최소 10억 원 되겠죠. 그런 예금이 있으면은 다른 일 하세요. 다른 일. 이렇게 힘든 공부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택도 없죠. 저는 맨날 저기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아니에요. 본 적이 없고 맨날 이자 비용만 발생하는데 자, 어쨌거나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분리과세. 5월 달에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서 납부의무 종결. 자, 그다음에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간다. 요거는 이제 종합과세.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돼요. 5월 달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인에 주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주주가 배당을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5월 달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과세를 해야 돼요. 회사에서 그 법인의 법인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있죠. 보통 대표이면서 대주주이죠. 그럼 배당을 받아가시는데 배당을 받아가실 때는 얼마를 안 넘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2천만 원 넘기면 안 되겠죠. 2천만 원 이하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14% 세금만 띄면 되는데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야 돼요. 그럼 배당을 2천만 원 받아갈 정도라고 하면 소득이 다른 소득도 많으신 분이단 말이에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은 세율권이 높아져 가지고 세금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장님께서 나 이번에 배당 가져갈 건데 얼마 가져가면 되냐고 하면은 2천만 원 이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1번에 무조건 분리과세, 3번에 무조건 종합과세.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216페이지 상단에 3번에 조건부 종합과세. 그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조건부 종합과세 있죠. 그것만 알아두세요.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되면 무조건 분리과세. 이건 중요해요. 분리과세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복권, 일용직,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이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다라는 거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을 볼게요. 216페이지 하단에 사업소득의 범위가 있는데 그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소득의 성격이 계속 반복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소득을 구분할 때 있잖아요. 소득을 구분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근로소득은 고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고용. 사업소득은 이제 업을 해야 돼요. 업을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하는 자.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기타 소득은 일시후발적.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소득의 감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한다. 강의를 하는데 이게 고용이 돼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데 대학교에서 고용돼서 강의하면은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학원에서 한 두 달 동안 강의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사업소득이에요. 학원은 이제 시급으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프리랜서로 뛰는 거잖아요. 사업소득.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대학교에 특강을 갔다. 특강 혹은 기업체 특강을 갔다. 이건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면은 일시후발적 딱 한 번만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소득의 성격이 계속 반복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업소득이다. 업을 하면은. 자, 근데 그 두 번째 줄 끝에 단 다음의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1번에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데, 이 지역권 지상권이 뭐냐면요. 지역권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논이 있는데 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갑의 논이고 을의 논이다. 그럼 갑은 딱 갇혔죠. 이 논이 가운데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을 좀 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을의 논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이 물길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에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역권은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임대하고 달라요. 땅을 임대하는 거는 그 임대하는 기간 동안 내 거죠. 내가 쓸 수 있죠, 마음대로. 근데 요거는 이제 살짝 물길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을이 여전히 다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을이 요 땅은 전부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잠깐 요 물길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게 지역권이단 말이에요. 지역권. 그러면 이 지역권은 보통 계약을 맺을 때 몇 년 단위, 뭐 3년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한 번 계약을 맺을 때 몇 년간의 권리를 획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일회성이에요. 이 지역권 때문에 돈을 받는 을의 입장에서는 이 받는 돈이 일회성 성격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전에는 기타 소득이었어요.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임대 소득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역권도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세금이 사업소득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기타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세금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너네가 유리하게 해줄 건 없다라고 보고 지역권하고 지상권 거기에 대한 대가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 소득이 있는데 당연히 사업소득이겠죠. 사업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을 판매하고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과세를 안 했어요. 고정자산 처분 소득을. 개인 사업자는 과세를 안 했던 게 좀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요.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던 중고차를 팔았다라고 해서 뭐 거기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개인은 그 유형자산 처분 소득에 대해서 법에 열거가 안 돼 있어서 과세를 안 했었는데 바뀐 게 사업자들은 장부 기장을 하죠. 장부 기장을 하기 때문에 그 자산이 장부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처분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복식포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 소득은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복식포기 의무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사업자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가운데 부동산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건물이나 토지 판매한 거는 그거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지 사업소득은 아닌 거예요. 부동산하고는 상관없다. 일반 기계나 자동차 판매하고 발생한 소득은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참고에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죠. 그건 됐어요. 그게 안 중요하고. 자, 그다음 217페이지 비과세가 있죠. 이 비과세는 좀 외우세요. 사업소득의 비과세는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외우시는데 과세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논밭의 임대소득.
논밭의 임대소득을 과세 때려버리면 농작물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밭을 임대하고 발생하는 소득, 요거는 과세 안 해요. 이번에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를 안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과세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자, 집이 한 채 있어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인 자가, 집이 한 채 있는 1세대 1주택인 자가 자기의 집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소득은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1세대 2주택부터는 과세해요. 1세대 1주택일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제가 집이 한 채 있어요. 집이 한 채 5억짜리예요. 그럼 얘를 세를 놓고 월세를 한 100만 원씩 받고, 제가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월세를 100만 원 주고 살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근데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버리면은 제가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래도 지장을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한 채인 자가 자기 집을 세를 놓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이 한 채인 자가 그 집을 임대를 하고 받는 그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예요.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인데, 왜 그러냐면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이면은 실거래가는 한 1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난해요, 부자예요?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까지 비과세를 해주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1세대 1주택만 비과세이고 2주택부터는 과세. 그리고 저 고가주택은 제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농가 부업소득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 양로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농가 부업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농가 부업 소득인데, 시골에 가보시면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소하고 닭을 키우시죠. 우리 장모님도 닭을 키우시는데, 이게 부업으로 키우는 거예요. 팔려고 키우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들 좀 먹으려고 키우다가 좀 남는 거는 먹고 남은 거는 내다 파는 거예요. 굳이 이런 데까지 과세를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A에 봤더니 농가 부업 규모 정도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에 소는 50마리, 닭은 몇 마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B에 A 외의 소득으로서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요, 일단은 이게 축산, 소하고 닭 키우는 경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 집 앞에 보면은 텃밭이 있어요. 텃밭에서 이제 배추를 키워요. 배추. 원래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일은 복숭아 농사다. 복숭아 가수원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복숭아를 판매하시는데, 이 배추 좀 재배가지고 그 손자, 저희도 좀 주고 아들 딸 주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도 내다 팔아요. 내다 파는데 그 파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정도다라고 하면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4번에 전통주 제조 소득 그 막걸리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읽어보면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전통주 제조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근데 소득 금액 합계가 연 1,200만 원까지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과세하는 거고, 그냥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막걸리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죠. 5번에 산림소득,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조린기간 5년, 읽어볼게요. 조린기간 5년 이상인, 조린기간, 나무를 심는 기간이 5년 이상인 인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나무를 5년 이상 키워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 합계가 연간 600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6번에 기타 작물 재배업 소득.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 금액의 합계가 연간 10억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보면은 다 느낌이 시골 느낌이죠.
1번에 논밭 임대소득 시골, 3번에 농가 부업소득 시골, 4번에 전통주 제조소득. 이것도 어느 정도 시골 느낌이 나죠. 수도권 외의 지역이니까. 5번에 산림소득. 이것도 시골. 6번에 기타 작물 재배업 소득. 시골. 시골이 아닌 거는 2번에 주택 임대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거. 그래서 외울 때 목차만 외우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목차 위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주택 임대소득에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그리고 1세대 1주택만 비과세고 2주택부터는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금액이냐면요,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데, 거기 총수익 금액과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그 하단에 구분에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이 있는데, 근데 이자하고 배당금 수익이 그 법인세 있죠. 법인세에서는 과세가 되는데 소득세에서는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이 이자 소득이고 배당 소득인 거지 사업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소득의 구분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대표자의 인건비하고 가사 관련 경비가 있는데, 이게 대표자의 인건비가 법인세에서는 송금 인정이 돼요. 왜냐면은 법인은 법인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거기에 대표자를 주주들이 고용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자는 월급쟁이에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군가가 선출한 반장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주 A, 주주 B가 있는데 얘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뽑은 게 반장, 대표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일 뿐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달라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는 그냥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하는 그 소득이 대표자 돈인 거지, 대표자 거에다가 대표자 소득, 대표자가 인건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개인사업자에서 이익이 500원 발생했다. 대표자 인건비로 500을 넣어버리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개인사업자가 번 소득인 거고,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사 관련 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법인세나 소득세나 다 경비가 인정이 안 되는 거겠죠. 법인세는 규정이 없는데 당연히 규정이 없는 게 가사 관련 경비를, 누구의 가사 관련 경비를 어디에다가 넣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을 볼게요. 자, 사업소득도 소득의 지급자가 있고 수령자가 있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 영역 사업소득자들은 원천징수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들은 아니고 그냥 뿌리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소득을 탄류하려면 충분히 탄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는 자가 세금을 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5% 띄워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봉사료 이외에 접대부나 댄서, 기타 그러한 자들은 5%. 자,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번에 봉사료 수입, 소득의 지급자의 봉사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5%. 자, 그다음 그 외자는 3%예요. 3%. 그래서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3% 띄워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3.3% 띄워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은 3.3%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띄워줄 때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득세인 거고, 이 소득세는 반드시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3.3% 띄워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득을 받은 자 입장인데, 받은 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돼요.
5월 달에 세금 신고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연말정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이렇게 제가 써놓기만 써놓은 거고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은 일단 패스할게요.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사업소득자는 소득의 지급자 입장을 잘 알아두세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봉사료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3%, 봉사료는 5%. 그 다음에 사업소득을 받은 자는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A 부분을 일단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9페이지 상단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연금소득이 있는데 이거는 연금으로 받는 소득을 이야기하는데 시험에서 나올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세요. 크게 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221페이지 기타 소득이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한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221페이지 기타 소득 볼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기타 소득의 범위인데 일단 요거를 아셔야 돼요. 기타 소득이란 뭐냐? 자,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로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일시 우발적인 거,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거, 복권 등의 불로소득, 뇌물, 이게 기타 소득이에요. 일단 큰 구분은 이 네 가지. 일시 우발적인 게 기타 소득인데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만약에 강의를 한다. 자, 강연료를 받았는데 이 강연료가 대학교 교수님이다. 고용된 거죠. 고용된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이에요. 고용돼서 받는 거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기업체 특강을 했다. 기업체 특강을 했다. 이 특강료는 일회성이죠.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에요. 일시 우발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강의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요거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받는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성격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게요. 221페이지 거기 1번에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데 1번에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이외의자. 그 이외의자의 동그라미 치시는데 이외의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권은 사업소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작곡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제 기준에서는 옛날에 주영훈 있죠. 제 때는 이제 주영훈이 작곡가로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럼 주영훈 같은 경우에는 그 작곡료를 받으면은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영훈이가 뭐 나중에 언젠가는 죽겠죠. 그래서 그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배우자한테 상속을 했다 저작권을. 그러면은 그 배우자가 만약에 상속을 받아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저작권자 이외의자가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 저작권자라고 하면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하시고 2번에 강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강업권, 강물을 혼자 캘 수 있는 권리. 어업권, 물고기 혼자 잡을 수 있는 권리. 산업재산권, 권리 등을 뭐 특허권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 있잖아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거. 그건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이 권리 중에서 예외적으로 지역권하고 지상권 있죠. 지역권하고 지상권을 양도하고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배웠어요? 사업소득에서 배웠죠.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구분을 잘 하세요. 광업권, 어업권 등의 무형자산, 무형의 권리를 양도하고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예외적으로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사업소득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 3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일시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에요. 이게 만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업소득일 건데 일시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인 거고. 자, 동그라미 4번에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연수익 금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통신 판매 중개업자.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임대를 하고 연 500만 원 이하의 그 임대소득,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통신 판매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게 생긴 법인데
당연히 이게 원래 사업소득으로 가야 될 거죠. 예, 사업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빼준 거는 예, 세금 좀 줄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기타 소득이 세금이 더 적거든요. 통신 판매업자들한테 임대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예, 세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예, 기타 소득 쪽으로 빼주고 있다. 근데 얼마까지만? 연 5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만. 자, 그다음 5번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 소득. 아까 지역권하고 지상권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 했어요? 사업소득인데 이게 공익과 관련된 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2번에 일시적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 1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 이게 이제 특강 같은 경우 일회성으로 강의하고 받는 소득일 거고. 2번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개몽,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이 연기 심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맨날 가서 심사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회성이죠. 예, 그래서 기타 소득이에요. 만약에 심사위원이 옛날에 슈퍼스타 K처럼 매주 심사하고 앉아 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사업소득이 돼요. 자, 3번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당의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가 있는데, 전문직 자격사가 받는 소득은 당연히 사업소득인데 그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인 거예요. 자, 3번에 상금, 당첨금 등의 불로소득. 다 읽어보면 불로소득, 도박이에요. 도박. 그 도박 중에서 2번에 복권 정도만 알아두세요. 복권. 다른 거 다 도박인데 3번에 승마투표권. 경마장 있죠. 과천에 경마장 가가지고 만원짜리 투표권을 샀는데 그 10만원짜리 당첨이 됐다. 그럼 9만원만큼이 기타 소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에 기타의 일시소득에 1번에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가 있는데, 자,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계약의 위반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손해배상금, 법정이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옛날에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카드 단말기가 있었는데 그 카드 단말기를 해지를 했어요. 그 해지했더니 위약금으로 20만 원을 내래요. 그럼 그때 내는 계약의 위반으로 내는 위약금, 받는 자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이 돼요. 계약의 위반으로 받는 그 위약금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그 20만 원을 만약에 안 줬다, 안 주고 있으면 뭐가 붙냐면요, 법정이자가 붙어요. 그 법정이자는 이자 소득이 아니라 법정이자는 그 원소득이 기타 소득이면 그 법정이자도 기타 소득이 돼요. 이자 소득이 아니에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이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안 한다라고 썼죠. 앞에서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보장성 보험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길거리 가다가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손해배상금 청구했어요. 그 경찰에 고소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맞은 것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손해배상금 받았어요. 거기에 세금을 빼가면은 그런 나라는 나쁜 나라겠죠. 그래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고, 만약 그 손해배상금을 늦게 그 지불하면은 법정이자가 붙는데 그 법정이자도 과세 안 해요. 그래서 법정이자는 원본을 따라간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그 기타의 일시소득에 동그라미 2번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뇌물은 기타 소득이에요. 그 뇌물이 잘 있는 소득은 아니죠. 안 걸리면 돼요. 걸리면 기타 소득이에요. 자, 3번은 됐어요. 4번 서화 골동품. 골동품 양도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이게 골동품 가게에서 사는, 골동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 소득이에요. 골동품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집에서 딱 집에 골동품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하나 팔고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골동품 판매를 업을 하는 자가 받는 소득은 사업 소득인 거고, 업을 하지 않고 집에 대대로 물려오는 그 갑오 있죠. 갑오 같은 거 팔았을 때 발생하는 그런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라는 거.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일 때만 세금이 부과가 되고 6천만 원 안 되면 또 세금 부과가 안 돼요.
자, 근데 기타 소득의 범위를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근데 좀 내용이 많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소득의 구분이 틀린 것은. 그래서 소득이 이 소득이 기타 소득이냐 아니냐,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권은 무슨 소득이냐? 기타 소득이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는 이자 소득이다. 그럼 틀린 말이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소득의 구분을 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222페이지 상단에 비과세 기타 소득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넘어갈게요. 이번에 가세 최저한이 있는데 이것도 안 중요해요. 넘어가셔도 되는데 참고로 그 동그라미 3번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세 최저한이라고 하는 말이 소득이 얼마 안 되면 세금 안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 안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복권에 5만 원짜리 당첨되면 5만 원 이하는 세금이 안 나오죠. 5만 원 넘어야지 세금이 나와요. 자, 3번에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이건 중요해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금액을 이야기해요?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비를 얼마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비는 이렇게 외우세요. 일시 우발적 소득의 성격이다라고 하면은 경비가 60%.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경우에도 60%. 복권 등의 불로소득. 이거는 실제 지출된 비용. 복권이 1,0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이 비용인 거고, 만약 경마장 가가지고 경마 투표권에 당첨이 됐다. 경마 투표권을 5만 원짜리를 샀다라고 하면 5만 원이 경비인 거예요. 자, 뇌물이 경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뇌물은 당연히 경비가 없어요. 뇌물에 경비가 어디 있어요? 뭐 뇌물 받으러 가는 차비?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220페이지 책으로 한번 볼게요. 자, 책은 구분이 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구분해 봤더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안 중요해요.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3번에 그 광어권, 어업권 권리죠. 요거 동그라미 4번도 지상권 권리. 그 다음에 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 있는데 만약에 주택 입주를 뭐 4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 4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8월 말로 연기가 됐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입주가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월세로 살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일시적 문해창작소득 일시죠. 그 다음에 6번에 일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죠. 그때는 경비가 60% 인정이 돼요. 그 책에는 맥스의 실제 소요 비용과 수익 금액의 60% 중 큰 금액이라고 돼 있죠. 둘 중에서 큰 금액인데 실제 경비가 60%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6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실제 경비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입증되는 경비로 가면 돼요. 6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다음 페이지 7번하고 8번은 요거 불로소득은 실제 지출된 비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있는데 소득의 지급자 입장이 있고 소득의 수령자 입장이 있죠. 자, 돈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얼마를 해야 되느냐? 기타 소득 금액의 20%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복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 원천 징수를 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근데 이거 원천 징수를 할 때 기타 소득 금액이 20%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20%인데 만약에 제가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특강료를 100만 원 받았다라고 할게요. 자,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이죠. 특강이니까. 여기 경비가 몇 프로 빠진다라고 했어요. 특강료는 60% 빠진다라고 했었죠. 60만 원.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60%.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40만 원이죠. 그래서 기타 소득은 원천 징수를 할 때 경비를 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를 떼고 준다라고 썼죠? 그럼 40만 원에 20% 하면은 8만 원을 떼고 주는 거겠죠? 8만 원. 소득세가 8만 원이다라는 거. 근데 실무에서는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니까 8천 원에서 8만 8천 원 떼고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타 소득은 세금을 떼어줄 때 뭐를 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요. 경비 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기타 소득 중에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이고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파기하잖아요. 계약금 100만 원 걸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한테 있잖아요. 그 잘못해가지고 그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위약금을 50만 원 물어줘야 된다. 50만 원 줄 때 요거는 세금을 몇 프로 떼고 주냐면요. 자, 위약금 물어줄 때 요거는 저게 없어요. 경비가 없어요. 얘는 우리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60%는 아까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거하고 권리의 양도나 대여가 60%인 거고 위약금 주는 거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요 금액의 20%를 때려가지고 10만 원 떼고줘야 돼요.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다 경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인적 용역은 경비를 60%뺀 금액의 20%다라는 거. 자, 그다음 소득의 수령자 볼게요. 기타 소득을 받은 자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분리과세. 외우라고 했었죠. 복권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이에요. 세금 떼인 걸로 납세의무 종결. 5월달에 다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 무조건 정확과세가 있는데, 이거는 5월달에 무조건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얘가 해당이 돼요.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 뇌물 받은 거는 당초에 세금 떼인 게 없기 때문에 떼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5월달에 세금 신고를 따로 한다라는 거. 일단 요까지만 알아두시고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3번에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쁘시면은 그냥 패스하세요. 3번은 안 바쁘시다 그러면은 좀 듣고 가세요. 자, 제가 대학교에서 특강하고 특강료로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자, 특강료로 5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몇 프로가 빠지냐면요. 필요경비가 60% 빠지죠. 그러면은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세율이 몇 프로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20% 적용이죠. 그럼 40만 원 세금 띄어요. 자, 소득세가 40만 원이었어요. 자, 20% 세금 띄었죠. 자, 근데 이제 기타 소득은 5월 달에 따로 세금 신고 다시 해야 되겠죠. 자, 5월 달 가서 세금 신고를 또 해야 돼요. 5월 달 가서 세금 신고를 받더니 200만 원이잖아요.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기타 소득 금액 20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율 구간이 6%예요. 딴 소득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12만 원이에요. 이미 세금 낸 게 얼마예요? 40만 원. 그럼 이렇게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세금 신고하면 환급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28만 원 나올 거예요. 자, 28만 원 나오겠죠. 세금 환급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기타 소득은 5월 달에 세금 신고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복권을 빼고는.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5월 달에 할 필요 없고 다른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40만 원 띄인 걸로 납세 의무 종결 아니기 때문에 5월 달에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기타 소득의 성격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일시적인 소득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은 5월 달에 합산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요. 얼마 이하일 때? 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5월 달에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요. 20% 띄인 걸로 끝내도 되고 네가 환급 받을 게 있으면 신고해서 환급을 받아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소득이 많아가지고 다른 소득하고 합산했더니 뭐 세율 구간이 35% 구간이 된다. 그러면 이걸 200만 원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될 때에는 5월 달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만약에 합산을 시켰는데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합산 안 시키는 게 낫겠죠. 합산을 시키면은 환급이 나온다. 이 띄인 세금 40만 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져가지고 환급이 나오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환급 신청하면 되겠죠. 만약에 세율 구간이 24% 구간이다. 그럼 환급이 안 나오고 더 세금이 나오겠죠. 세율 구간이 15% 구간이다. 그때는 환급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율 구간이 20% 넘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신고 안 하는 게 낫고 20% 아래이면은 가만히 있는 게 20% 아래이면은 신고해서 돌려받는 게 낫고 20%가 넘어가면은 더 손해겠죠.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냥 이게 하나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좀 까다로운데 제가 보기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 계약금이 유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그 세금을 띄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인데 이거만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부동산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계약금을 1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돼 가지고 상대방이 세입자가 계약만 해 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 100만 원이 뭐가 돼요? 위약금으로 대체가 됐죠. 내 돈이 된 거잖아요. 그럼 소득의 성격이 뭐예요? 기타 소득인 거예요. 계약금으로 준 게 부동산 계약. 그래서 건물을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계약금 100만 원 받은 거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이죠.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서 받은 건데 그럼 사업소득이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땡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뭘로 대체가 되냐면요. 위약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약금은 뭐가 되냐면요. 기타 소득이에요. 그럼 당초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안 했어요. 위약금으로 대체가 되면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받은 돈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은 당초에 사업소득이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위약금으로 대체된다라고 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받은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받은 자 입장은 옛날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였는데 얘만 별도로 딱 떼가지고 선택적 분리과세로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얘가 3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세금 20% 내고 끝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300만 원 이하다. 그러니까 지금 위약금으로 받은 돈이 3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원천징수로서 원천징수가 아니고 그냥 20% 세금 내는 걸로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줘요. 아니면 5월 달에 세금 신고해도 되고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괜히 제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부분 요까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크게 안 중요하니까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자, 요건 알아두세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다. 요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거를 받은 자 입장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수령자 입장은 몰라도 되고 지급자 입장만 지급하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급자 입장에서 요거는 다 알아야 돼요. 다 외우세요. 받은 자 입장은 요까지는 외우시되 요거는 여력이 되시마시고 여력이 안 되시면은 그냥 패스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자, 그다음 페이지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볼게요. 자, 224페이지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의 공제가 있는데, 결손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잖아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인데, 총수익 금액보다 필요 경비가 더 많은 경우, 총수익 금액이 300인데 경비가 500이다. 결손이 얼마 발생한 거예요? 200. 이렇게 결손이에요. 자, 그럼 결손 같은 경우에는 이 2배사 근년기, 그 다음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결손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이 되는 게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요. 다른 소득은 결손이 발생할 성격이 아니죠. 사업소득은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비가 많이 벌어들인 수익보다 경비가 더 많으면은 적자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손은 사업하고 양도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소득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럼 결손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X 1년도에 소득이 이랬다. 이자 1000, 배당 1000, 근로 1000, 연금 1000, 기타 1000. 사업소득은 결손 총액이 3000, 5000, 4000에서 1억 2천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결손이 발생하면 이 발생된 결손금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산시켜 버려야 되죠. 그 통산시키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근연기 2배 요 순서대로 통산을 시킬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중요한 게 통산을 시킬 때 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있고 임대소득 있죠.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가 있고 상가임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고 상가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가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하고 통산이 안 돼요. 얘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이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월 결손금이다라고 해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걸 이월 결손금이다라고 하는데 이월시켜서 상가임대 즉 주택 임대소득 중에서 주택 이외의 물건을 임대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통산이 가능해요. 다른 소득하고는 퉁치는 게 안 되고 이월시켜서 만약에 X 2년도에 상가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7천이 됐다. 그때 얘랑 상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랑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얘는 다른 소득하고 통산이 돼요. 자, 그럼 결손금 총액이 8천이잖아요. 그걸 통산시키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연기 2배 순서대로 통산을 시킨다. 예 하고 나면은 8천의 결손금 중에서 얼마가 남아요? 3천이 남겠죠. 그 3천은 다음 연도로 2월 시켜서 얘도 역시나 2월 결손금 2월을 시켜가지고 다음 연도에서 발생한 소득하고 통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연도에서 사업소득을 봤더니 사업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고 근로 1000, 이자 1000이다라고 하면은 8천에서 남아있는 게 이제 결손이 얼마에 3천이지. 얘를 2월 시켜서 예약을 일단 먼저 까짓기고 순서는 예약을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근연기 2배 요 순서대로 까짓기면 돼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볼게요. 자, 224페이지 상단에 결손금의 공제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인정. 처리 방법은 1번에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근연기 2배.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요. 요거 두 가지죠. 요거 두 가지는 주택 임대와 관련된 거는 똑같고 상가 임대는 다른 소득하고 통산이 돼요, 안 돼요? 거기 봤더니 처리 방법에 일반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네.
2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2월에서 다음 연도에 발생한 부동산 임대 소득하고만 통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2월 결손금은 몇 년간 2월이 가능하냐면요. 10년간 2월이 가능하다. 이것도 외우세요. 2월 결손금은 10년 동안. 그럼 X 2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이게 요때 못 가면 요때 만약에 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까고 나면 3천이 남겠죠, 결손이. 그럼 또 다음 연도를 2월에서 다음 연도에서 발생한 소득하고 까지 낄 수 있는데 2월은 몇 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10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번에 2월 결손금 공제 두 번째 줄에 이러한 2월 결손금은 10년간 2월 하여 공제. 그렇죠? 발생된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면 2월 결손금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 표에 1번에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근년기 2배. 2번에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똑같죠. 얘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하고 먼저 퉁치고 그 다음에 근년기 2배 순서대로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만? 사업하고 양도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결손금 중에서 일반 임대소득, 주택 임대를 뺀 일반 임대, 상가 임대 같은 경우, 요거는 다른 소득하고는 통산이 안 되고 2월 시켜서 상가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하고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득들은 사업소득의 다른 소득은 사업소득의 다른 결손금은 다른 소득들하고 통산이 가능한데 그 통산시키는 순서는 근년기 2배 순서이고, 그 다음에 통산하고 남아있는 결손금은 2월이 가능한데 2월 결손금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요? 10년 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25페이지 공동사업자가 있는데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226페이지에 기납부 세액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론 문제 풀 때 한번 문제가 가끔 이론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이론 문제 풀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한 것까지는 다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소득세 이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